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수사 기법 중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진술분석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선에서 형사들이 범인들을 추적하고 범인들을 검거하거나 그리고 또 용의자들을 검거해서 이 사람들에게 피의자 신문 조서나 아니면 진술 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조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이 말한 부분들이 어, 신뢰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진술 분석 기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꼬집어서 어, 경찰청에서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스캔 기법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기법은 과학적인 내용 분석 기법인데요.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캔 기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진술을 획득할 것이냐 그리고 진술 분석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기법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진술 기법 중에는 진술 타당도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과학적 내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과 글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특별히 글을 분석하는 방법, 스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술 분석이 분석하는 것 자체로 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단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술하는 내용에 있어서 참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고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이 사람이 말한 거 거짓이다. 진실이다. 완전히 딱 꼬집어서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 이 사람은 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 내용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더 의심을 하고 수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폴리그래프 검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짓말 탐지 검사 기법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와 생리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검사 기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것이 밝혀질까봐 아니면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아니면 뭐 책임도 지고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형사적인 책임도 지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생리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리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피부 전기 저항이라든지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프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그 차트를 판독하고 그 차트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얘기한 것이 거짓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진술 분석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 분석이 있는데요. 이 행동 분석은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 특별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행동이 있는데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지갑이라든지 뭐 어떠한 특별한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짓말 하지 않았을 때의 그 행동 패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 혹시 내 지갑에서 1,000원짜리 혹시 가져갔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닌데 엄마? 하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봐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의심이 될 만한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죠. 또 행동 분석은 어떻게 보면 또 이 하나의 상대방을 읽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인사들은 이 행동 분석 기법 중에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동질감을 갖도록 하고 협상에 임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이끄는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라든지 행동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기법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기법은 Scientific Content Analysis라고 이 앞에 SCAN 이 약자를 따서 스캔이라는 내용이고요. 과학적 내용을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987년에 이스라엘 전직 폴리그래프 검사관, 즉 거짓말 탐지 검사관인 사피르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용의자라든지 피해자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이게 보면 피의자의 진술도 마찬가지라고, 피의자라면 이미 이제 범죄자라고 표하기 때문에 뭐 이미 두고 하겠지만 또 그 내용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거니까요. 이런 진술을 받아 분석하는 진술 분석 도구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 기법 중에는 진술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진술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짓말 탐지 검사관이셨다가 그리고 나서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런 뒤에 이런 진술 분석 도구를 개발하신 사피르라는 자이십니다. 자, 스캔 기법, 과학적 분석 한번 볼까요? 과학적 내용 분석의 기본 과정은 일단은 면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문은 용의자의 저항을 극복하고 더 많은 진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신문이고 수사관이 하는 것은 신문이고 법정에서 하는 것은 신문이라는 게 있죠. 신문. 그리고 면담은 뭐 용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가 됐든 여러분들끼리가 됐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면담이라고 하겠습니다. 면담의 기법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면담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꼭 면담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감대 형성 기법인데요. 이것이 라포라고 합니다. 이 공감대 형성하는 기법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친구와 같이 지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잘 지낼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라포 형성이라든지 면담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더 만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문 기법은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리드 기법이라고,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백을 받는다기보다는 페이스 기법처럼 영국에서 받아들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얻도록 하는 기법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스캔 기법, 사람의 진술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자유스럽게 말하도록 이끌어주고, 그 자유스럽게 말한 내용들이 이제 진술이 되겠죠. 이 진술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실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거짓 진술을 할 때는 진술 일체를 거짓으로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할 때에 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됐든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했든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결정적일 때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개인은 각자 언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구현하는 말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뭐 나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상대방 말부터 하다가 나는 어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스스로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행동 징후를 분석할 때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패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기본이 되는 그런 규칙이나 패턴을 빨리 파악할 때에 훨씬 유리한 수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진술 획득 방법을 한번 볼까요? 진술은 가급적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도록 이끄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자유스럽게 얘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맨 처음에는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오늘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여기 오려면 어떻게 오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건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무관련 질문이죠. 사건하고 무관련 질문. 이 질문을 할 때에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고, 표정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밧질도 그렇고 뭐 표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규칙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얘기를 쭉 이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손의 제스처를 잘 취하거나 아니면 눈을 계속 껌뻑거리거나 틱장이 있으면 틱장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말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거나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이 이 사람을 진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진술자의 태도와 진술 동기를 파악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사건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건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그냥 얼버무리려고 한다든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할 때에는 갑자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했던 내용들이 전혀 다른 패턴으로 굳어 있다든지,
아니면 표현의 방법이 좀 적절치 않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지금 이때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사 간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방지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시켜보도록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부터 침을 막 바짝바짝 입안이 말라서 침을 삼키는 유형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스러울 때, 긴장할 때 침이 마르고, 그 다음에 침을 삼키고, 그 다음에 뭐 막 머리를 긁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거짓으로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건과 무관련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베이스라인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수사관은 이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사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 사람이 지금 긴장하고 있구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적이면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해서 여기에서 이 사람의 평상시에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행동 징후라든지를 미리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만나는 이 친구의 패턴이라든지 행동 방식이라든지 언어적인 구사 방법이라든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면 결정적일 때 이 친구가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감정을, 또 행동을 파악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자, 여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순수한 상태의 진술을 획득하라. 아까 자유진술이라고 그랬죠. 강압된 질문에 의한 그 진술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유스럽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많이, 최대한 빠짐없이 A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진술하더라 하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 역순으로 진술하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하고 많이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뒤에 나중에 사람이 좀 쉽다고 하면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정말 용의자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에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말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면담 기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라포 형성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만을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추임새도 넣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제가 들어주는 거죠. 그랬어요. 네, 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지시하거나 끼어들지 말라. 다만 관찰하라. 그래서 어쨌는데요? 잠깐. 거기에서 이거 뭐 이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임새 정도만 넣고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A부터 Z까지 말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작성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작성해버리면 나중에 분석할 때에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두 진술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진술자가 95%의 진술을 점유하도록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말하는 사람이 거의 다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거죠. 내가 말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고, 말에 끼어들 정도라면 이 진술의 흐름, 진행을 위해서 추임새를 넣어주거나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술서의 용도를 설명하라. 지금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번 수사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자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아니면 목격자로서 아니면 피해자로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피의자로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 진술 분석 방법에 들어갈 텐데요. 진술 분석 들어가는 것 이전에 제가 실제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이 현금 지급비에서 돈을 막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이 이제 현금 지급기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평상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행동 징후인데요. 이 사람의 행동 징후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는 실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수사관에 그리고 형사에 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수사가 되보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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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한 영상이지만 이제 정말로 네,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행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형사의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술 분석 방법, 진술을 분석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에 대한 진술인가? 살인, 폭력, 절도 등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고요. 진술자는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진술 속에 드러나고 적합한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진술의 취지가 무엇인가? 진술자가 강조하는 것이 과연 수사관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캔 기법, 과학적 내용 분석의 준거가 되는 13가지가 있는데요. 이 13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내용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술 내 정서 표현의 위치고요. 세 번째로는 대명사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건 관련 확신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술 흐름에서 벗어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있고 사회적 소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본인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진술의 구조상에 있을 거고요. 취재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훨씬 더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연결이나 생각된 정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내용 분석의 준거를 보면 언어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호칭의 변화. 와이프로 했다가 이 여자로 만약에 말을 바꿨을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가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와이프 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 이렇게 바뀌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명칭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 확신에 대해서 기억해 보죠.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됐던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진술의 정서 표현이 있죠. 정서 표현의 종류와 정도. 딸이 방파제 아래로 떨어진 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해 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딸의 사망을 확인한 후 의사 선생님께서 제 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의 종류를 보면 정말 너무 남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본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요. 정서 표현의 이치에서 특정 경험의 진술 이후에 정서의 진술이 자연스럽다. 누군가 거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가야 정말 괜찮은 자연스러운 진술이라고 보겠죠. 또 당신이 그 사람을 때렸습니까? 했을 때 무슨 소리예요? 전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는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소개의 부재, A와 만나 B와 함께 보다 학교 친구 A와 만나 B와 함께가 더 자연스러운데, 이 일은 학교 친구 뭐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드라이하게 얘기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소개의 순서, 진술자는 통상 자신과 친밀한 순서에 따라 진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준배, 상훈이, 지훈이, 관이. 관이가 사실은 제일 친해요. 그런데 관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관이가 사라졌다든지, 근데 관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친구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은 관이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이라는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가 관이를 뒤로 둔다는 거죠. 이럴 때에도 의심해 본다는 거죠. 시제의 변화, 1인칭 과거 시제가 일반적인데 현재 시제는 뭔가를 꾸며서 진술하거나 과거의 습관적 반복적 일상을 진술하는 경우에 쓴다라는 의미고요. 계속 넘어갈게요. 객관적 시간, 진술에서 직접 언급된 시간 또는 시각과 주관적 시간, 진술자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 비교해서 진술한 진술은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10분간 진술하고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1분간 진술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그 시간만큼의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대. 이 3시간 동안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쓱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의심해 보는 거. 진실인 진술의 통상적인 구조는 사건이 딱 발생을 했다. 그럼 그 전 단계 20%, 사건은 50%, 사건 후에는 30% 정도의 언어를 진술해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진술 내용인데, 이 퍼센트가 현격하게 사건 전 50%, 사건 20%, 사건 후 30%.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사건 전이라면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및 사건 발생 경위를 얘기하고, 사건 중이라면 당해 사건의 본론 및 세부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사건 후는 지금까지 행동과 감정을 종합하고 결론 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에서는 사건 중의 비중의 3분의 1 미만이면 거짓의 징후로 본다. 왜냐하면 한 50% 정도 얘기가 된다면 3분의 2 정도는 나와야
4분의 2나 3분의 2 정도 나와야 거짓증으로 많은 얘기를 사건에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거짓증으로 본다라는 거고 진술의 흐름에서 벗어난 정보 엔데기에서 벗어난 진술을 거짓의 증으로 간주하고 지나치게 정확해도 거짓의 거짓으로 보기도 한다. 진술을 순차적으로 잘 얘기한다라면 좋은데 갑자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엉뚱한 데로 갔다가 빠져나왔다 뭐 이랬을 경우에도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 대명사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명사는 책임, 소유, 관계를 설명해주는 요소인데요. 가령 1인칭 대명사를 계속 사용하다가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 대해 1인칭 주격 대명사를 생략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칭할 때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내라고 했다가 그 여자라고 했다가 예편네라고 했다가 뭐 이런 것들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사건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그년이 뭐 그의 편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면 굉장한 의심이 있는 거죠. 자발적 수정. 수정의 발생은 인지 부하의 징표이다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내용들 아니요 이거 이렇게 고치고 줄긋기 지우기 등의 전후 변화를 검토해야 되고 수정을 어떤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과학적 내용 분석의 증거에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부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은 거짓의 징후이다. 생략된 진술이나 정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중요치 않는 정보를 삽입하고 저는 양체질하고 샤워를 끝나고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었습니다. 사건 전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은 적게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연결이나 생략된 정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접속사나 연결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전후의 정보의 생략을 의심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떤 정보가 생략되어 있다가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고 뭐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자, 스캔에 대해서 이 정도 한번 알아봤고요. 스캔에 대한 평가에 봤을 때에는 세 가지 진술했던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한 진술 검토에 13가지 증거를 대입하여 진술 검토를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수사에 반영한다라는 거. 경험적 실험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진술의 진위에 갈 수 있는 기법이라는 연구가 부족하며 효용이 확실치 않다라는 게 있고요. 자, 표준화의 결여. 사용자에 따라 중요시하는 증거가 상이하고 같은 사용자도 사안에 따라 다른 증거를 강조한다라는 거고요. 이론적 토대의 부재, 진실한 진술과 거짓인 진술의 차이를 하고 스캔의 각 증거는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변화를 점검하는 증거를 채택,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행동 분석과 같이 언어를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점이 있고요. 수사 절차를 안내하는 도구로 거짓 탐지 기능보다도 수사에 있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스캔 기법의 큰 의의로 스캔 분석 결과를 활용한 수사관의 추가 질문 등의 면담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캔 기법 자체만으로 거짓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스캔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의 진술이 타당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이 정도만 표현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 만약에 조금 타당도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 거짓말 탐지 검사를 의뢰해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의뢰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폴리그래프 검사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스캔 기법, 진술 획득 기법과 진술 분석 방법이 있고, 진술 획득 방법은 진술자의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게 있고요. 사건에 대한 진술자의 태도와 진술 동기를 파악해야 되고요. 수사관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방지 또는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분석 방법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술인지,
진술자는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진술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진술 분석 방법의 종고로는 1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 두 번째는 진술 내 정서 표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대명사의 부적절한 사용 부분이 있는지, 네 번째 사건 관련 확신이라든지 기억이 부족이 있는지, 또 다섯 번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지, 여섯 번째 진술 흐름에서 벗어난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적 소개 부분이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여덟 번째 자발적 수정한 내용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뭔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진술의 구조 내용이 있어서 평상시에 무관련 질문에 있어서 무관련 진술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진술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진술의 구조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지, 시제가 변화되어 있는지, 뭐 과거 시제를 썼다가 현재 시제를 썼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시간의 변화에 요소가 있는지, 시간을 다르게 얘기한다든지,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크게 부각시켜서 얘기한다든지,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5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로만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지, 불필요한 연결이나 생각된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진술 분석 방법의 큰 중거라고 하겠습니다. 스캔 기법의 문제점 두 가지는 경험적, 실험적 뒷받침의 부족이 있고 표준화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점이지만, 의의가 있다면 언어의 변화를 점검하는 중거를 채택하고 수사 절차, 다음에 면담이라든지 수사를 할 때에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다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